예, 여섯 번째 중소기업 업종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판정을 하실 때 업종에 대한 판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개정세법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월 결손금의 경우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지만 비중소기업인 경우에는 80%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소기업 판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업종에 대한 기준인데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업부터 보안 시스템 서비스까지를 중소기업 업종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조업을 보면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의제 제조업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의제 제조업에 대한 규정을 잠깐 보면 6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의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해서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서 1번부터 3번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문장은 갈로 안에 있습니다. 사업장이 국내에 있거나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사업장이 타인의 사업장이 있다면 제조업으로 인정하겠지만 외국에서 생산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고 도매업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에서 국내 제조업자는 국내 위탁 제조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지만 국외 위탁 제조의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업종 분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58페이지에 작물 재배업부터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까지 이런 업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업종에 대한 판단은 59페이지에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찾아서 업종을 분류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는 과정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포털에서 통계청을 조회하셔서 통계청 홈페이지를 접속을 합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통계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통계분류 포털로 들어옵니다. 통계분류 포털로 들어오면 왼쪽에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메뉴를 선택하셔서 검색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검색으로 들어가면 분류 검색과 내용 보기 해서 있습니다. 분류 내용 보기가 있는데 분류 검색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분류 내용 보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교재 60페이지에 보시면 주택 신축 판매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들어오게 되면 농업부터 시작해서 국제 및 외국 기관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주택 신축 판매업은 부동산업 중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업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부동산업, 임대업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업을 또 클릭을 하면 부동산 임대 공급업, 최종적으로 보면 자, 68121번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이라고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업종들이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용을 보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부동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이 58페이지에 각주 6번에 보시면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업태 종목과 상관없이 반드시 표준산업 분류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보시면 검색어에 우리 오파상이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파상을 찾아보면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종합중개업을 보면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각종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색인에 보면 무역중개, 오파상, 종합상품 뭐 이런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품종합중개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이런 상품종합중개업이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표준산업분류에 보면 분류 코드가 4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46번 코드를 보시면 도매업 분류 코드입니다. 그죠? 도매업에 46번 중개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소매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상에 소매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세특례를 적용하거나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도소매업으로 분류해서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중소기업 판단에 있어서 업종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보다는 표준산업분류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교재 81페이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송금 산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2페이지에 그 표가 하나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신고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부담금을 납입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150원 지급했을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 150, 퇴직연금 운용자산 80, 현금 70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때 세무조정, 입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80 유보, 송금 산입 퇴직연금 충당금 80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이 지금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입금 산입에 대한 부분은 부담금을 납입했을 때 송금 산입해주고 퇴직금 지급할 때 이 금액을 회사로 찾아와서 다시 직원한테 퇴직할 때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금했던 부분이 다시 환입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입금 산입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자,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송금 산입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는 원래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연계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1, 2, 3번 부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퇴직연금 부담금 수령 해약 관련되는 세무조정,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세무조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납입액이 전액 다 송금 산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83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의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우리 교재 자료에 보시면 4번 자료에 퇴직연금 예치금 잔액이 있습니다. 자, 1,500만원 예치금이 있고요. 기중 해약한 금액이 지급한 금액이 500만원 있고 단기 퇴직연금 예치금 납입액이 1억입니다. 그래서 기말 잔액이 1억 1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등 및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 1,500만원입니다. 자, 우리 연금 예치금 잔액에 보시면 1,500만원 송금 산입 유보 처리되어 있다라는 것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1,500만 원 처리했고요. 자, 20번에 들어있는 수령해약액 금액은 16번에 수령해약액 금액으로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되어 있고, 이 금액 부분 차감해서 이미 송금 산입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송금 산입 대상 부담금액은 1억입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에 조정해서 추계액 1억 7천, 장부가액 1억 7천, 부인액 1억 7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송금 산입 범위액은 1억입니다. 회사에서 결산 조정으로 비용 처리한 게 있다면 11번 안에 기록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조정 금액을 세무조정 해주시면 됩니다. 자, F3번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송금 산입 범위 미달 금액에 대한 1억 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1억 원 세무조정 해주십니다. 해주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20번 수령해약액하고 16번 수령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연도 중에 지급한 부분이 있네요. 500만 원.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충당금하고 상계되어 있을 때에는 85페이지에 보시면 퇴직연금 예치금이 퇴직급여하고 상계되어 있는 경우하고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례는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양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 원 송금 산입 유보 세무조정과 퇴직급여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 원 유보 세무조정 입금 세무조정이 동시에 나와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수령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별도로 명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86페이지에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자, 우리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접대비는 사실 법인 신용카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용카드 등 수취 의무 면제 접대비가 있는데요. 거래처의 매출 채권 포기 부분이라든가 사전 약정 없거나 특정 거래처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현물 접대비, 상품권으로 제공한 접대비, 이러한 접대비들은 신용카드 등 수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입력하실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87페이지 5번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재화를 접대용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회계관리 쪽에서 우리 전표 입력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9일 날짜입니다. 3월 29일 날짜에 접대비 부분 입력을 해보시면 자, 813번 홍길동이로부터 구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F8번 적요 수정을 통해서 13번에 농어민 지출 접대비를 별도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등록하신 다음에 13번 적요를 사용을 해줍니다. 13번 적요로 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135만 원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135만 원 이렇게 지출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접대비에 대해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라고 표기하시고 송금 명세서 제출번호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 코드 번호 등록을 해줍니다. 계좌번호 기업은행이고 1, 2, 3, 4, 5로 계좌번호 등록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로 다시 가서 반영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자, 보시면 농어민 접대비 지출 금액 135만 원이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송금 명세서 미제출 금액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적요번호 13번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F6번 과목 설정을 통해서 적요번호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8페이지에 송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범위가 되겠습니다. 송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지급이자 부분에 있어서 미지급이자, 융통음, 할인료, 금융리스료에 포함된 지급이자, 수출금융명목의 지급이자,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이런 부분들은 송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이고요. 송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이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상업보험 할인료, 우리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급보증수수료,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연지급 수입이자, 운용리스 조건의 리스료의 지급이자, 뭐 이런 부분들은 제외된다라는 거. 특히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는 송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89페이지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 제가 가지급금 계정과목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죠.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계정 성격을 가지급금으로 부여한 것은 세법상의 가지급금 계정과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적수 곱하기 인정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로 계산하고요. 인정이자와 회사 장부상에 계상된 이자 금액하고 비교해서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상여 등의 소득 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수 인정이자율과 적수에 대한 부분인데,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자금 대여 시점의 차입금 잔액의 총액분의 자금 대여 시점에 각각의 차입금 잔액 곱하기 차입 당시 각각의 이자율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고요.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걸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좌대출 이자율은 지금 현재 4.6%로 되어 있고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대여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대여금은 무조건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세무조정은 특수관계자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상여처분, 상여 등의 소득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자 금액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 설정 환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우리 인정이자 계산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은 가능합니다만은 2016년도 지금 현재는 설정이 불가능하고요.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을 설정한 회사의 환입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그러니까 준비금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자, 설정한 연도부터 1기, 2기, 3기, 4기 해서 14년, 15년, 16년입니다. 3년 되는 시점 2016년 과세 연도에 이때가 환입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환입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환입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준비금에 대해서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규정을 하고요. 사용분에 대해서는 3년간 균등 환입합니다. 균등 환입하고 미사용분은 일시 환입합니다. 일시 환입한다라는 겁니다. 일시 환입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2013년도 부분에 대해서
설정했던 부분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1번 환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17년, 그 다음에 18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용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환입이 진행이 됩니다. 3년 동안 환입이 진행이 되고요. 자, 2012년도에 설정이 된 게 있다라고 하면 준비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15년도에 1번 환입, 16년도에 2번 환입, 17년도에 세 번째 환입으로 3년 균등 환입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11년도에 준비금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11년도는 14년도에 1차 환입입니다. 15년도 2차 환입, 16년도에 3차 환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16년도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세 가지 연도가 있는데 11년도부터 12년, 13년도에 설정된 부분들은 16년도에 환입 절차가 지금 진행된다라는 부분이죠.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 18년도까지 환입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입 절차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92페이지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관련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자율 관련되는 자료가 있고요. 가지급금 관련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 관련되는 자료 대표자 3억, 단기대여금 1억 원에서 기간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자 수령한 금액 125만 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가지급금 금액 3억 원 내용이 8월 8일 날 대표자에서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자, 단기대여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기대여금도 관계회사 가지급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도 단기대여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이미 계정 성격을 가지급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 가셔갖고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가지급금과 단기대여금에 대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때 불러오는데 가지급금은 인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5페이지에 보시면 95페이지에 인별로 전표 입력 시에 적요번호를 1번과 4번, 2번과 5번, 3번과 6번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과 4번, 2번과 5번, 3번과 6번은 각각 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백두산 지급했을 때 1번, 회수 4번, 한라산 지급 2번, 회수 5번, 소백산 3번, 6번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지급금 계정으로 3사람, 대여금 계정으로 3사람을 인별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할 건지 당좌대출 이자율로 할 건지 적용 이자율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적용 이자율은 원칙은 당좌대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고요.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선택했다면 차입금을 입력을 합니다. 차입금을 입력하기 위해서 거래처별로 차입금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국민은행 거래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F2를 통해서 국민은행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관련되는 차입금 거래를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전부 정기 6월 금액입니다. 2억 4천인데 이자율이 다르죠. 이자율이 다를 때는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1억 4천짜리 이자율 4%. 자, 정기 6월 금액 1억짜리 이자율 2.5%입니다. 2.5%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인정이자 계산 3번, 4번 조정 쪽으로 갑니다. 조정 쪽에 회사 계상액 125만 원 적용하게 되면, 자, 3번 서식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3.375%로 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4번 인정이자 조정 쪽에서 차액 부분 세무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정 등록을 통해서 인별로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당좌대출 이자율로 할 때 1억 원에 대한 2.5%가 변동금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7월 5일 날 변동금리로 금리가 변경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변동금리는 상환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3번 상환 7월 5일 날 1억 원 상환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1억 원 상환 2.5%로 상환했고요. 다시 차입을 합니다. 7월 5일 날 1억 원 차입해서 2.8%로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정이자를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동금리일 때 적용하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할 때는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지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실 때에는 차입금마다 이자율과 변동된 이자율, 이자 금액을 구분해서 자료를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101페이지에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 자, 관련되는 정보는 2012년도에 9천만원, 2013년도에 7천만원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억 5천 사용했고 13년도 과표 자료 나와 있고 당기 매출액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정보 세무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의 공제감면에 준비금 등 조정 부분에 보시면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이 있습니다. 준비금 쪽에서 당기 설정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송금 산입 세무조정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 입금 산입 조정 2013년도 9천만 원이고요. 장부상 준비금 기초금액 9천만 원이 되겠죠. 9천만 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설정액 7천만 원, 2013년도에 7천만 원, 마찬가지로 기초 금액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면 2012년도에 사용된 9천만 원에 대해서는 환입 절차가 2차 환입 절차가 되는 부분이죠. 2차 환입 절차 3천만 원 환입 절차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2013년도에는 설정했던 부분은 2016년도에 1차 환입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해 주시는데 22번에 있는 기타 금액은 이자 상당액을 계산해야 되는 부분으로 기억을 하시고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6천만 원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천만 원에 대한 부분 공제감면 쪽에서 공제감면세액 조정에 보시면 추가납부세액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납부세액 계산 쪽에서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2013년도 1천만 원 입력하시고 6번에 법인세 상당액은 2013년도 법인세에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1천만 원을 송금 산입하지 않았을 때 증가되는 세액 금액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 계산에서 32만 8,800원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공제감면세액,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고요. 반영을 하게 되면 비과세, 2월 과세, 추가납부 쪽에 보시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반영된 내용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3번에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32만 8,800원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 설명이었습니다. 예, 교재 106페이지 14번째 소득구분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소득구분 계산서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구분해서 장부를 관리를 해야 되지만,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감면사업만 업종을 영위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경우에도 구분 격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부 다 감면 대상 사업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소득 중에 일부분은 무조건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106페이지에 구분 격리의 기준에서
갑은 개별 입금입니다. 사업 또는 수입별 개별 입금 금액 1번부터 8번까지 부산물 작업 폐물의 매출액, 매출 할인, 채무 면제의 등 해서 판매 장려금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면 또는 과세 사업 개별 입금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고요. 107페이지에 수입 배당금부터 자산 수정 이익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수입 배당금, 수입 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되는 부분은 개별 입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 사업의 개별 입금, 즉 감면 대상 사업의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개별 송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평가 손실, 유가증권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개별 송금으로 과세 사업의 개별 송금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108페이지에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원칙 부분 밑에 표에 보시면 공통입금은 수익금액 비례로 적용을 하고요. 공통송금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금액 비례로,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송금액 비례로 안분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비용, 외환 차손이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구분, 그 다음에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교재의 개별 손익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세무사랑 프로에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에서 소득 및 과세 표준 계산에 있어서 소득구분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소득구분계산서는 기본적으로 표준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표준손익계산서 정보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반영해 주시고,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 사업분 등에 대한 부분은 감면 사업에 대한 업종을 미리 등록을 합니다. 제조업과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 있다라고 하면 건설업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준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을 합계란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22억 5천만 원 옮겨 적고, 제조업에 해당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13억 2,50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고, 건설업에 대한 부분 12억 5,42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건설업에 대한 부분 5억 2,500만 원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숫자를 등록하고 나면 기타 부분 6억 7천이 나오죠. 그리고 매출원가 부분도 등록을 합니다. 자, 20억에 대한 부분인데 매출원가 예를 들어서 9억 8,500만 원 등록을 합니다. 자, 건설업에 대한 5억 2,652만 원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3억 5,87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관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건설업, 제조업, 그 다음에 기타 부분으로 공통 부분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영업외수익에 대해서는 4천만 원이 개별 부분인데 기타 부분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이자 수익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영업외 비용에서 1억 500원 공통분이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기타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 F12를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자료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불러와서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른쪽에 과목 구분 감면 선택에 대한 부분 코드 번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되어 있는 세무조정사항은 전부 다 불려져 오지만 세무조정사항 중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은 별도로 과목 추가를 통해서 별도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별도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로 등록해서 여기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해 주시고 공통손익 안분, 표준손익 구분, 명세, 소득 구분으로 가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나면 과세 표준 금액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상에 있는 과세표준 금액하고 지금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이 과세표준 금액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상에 나오는 과세표준 금액과 우리 소득구분계산서에 마지막에 나오는 과세표준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에 소기업 범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기업은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서 소기업을 판정하고 있죠. 소기업을 판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와 관련되는 서식이 아직 개정이 아직 안 된 관계로 인해서 세무사랑 프로도 개정 전 내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규모 이내 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113페이지에 업종별로 120억에서 10억 이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종에 맞춰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개정 전에는 종업원 수로 판단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2016년도에는 종업원 수가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관련 회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챙겨봐 주시고요. 114페이지에 수도권 구분에 대한 부분,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반드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자, 115페이지에 소득 구분에 의한 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2번 계산 서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 같은 감면이라 하더라도 감면율이 다르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별도로 감면율별로 계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1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소득 구분 계산서를 작성했는데 감면업종의 소득이 도매업이 결손이고 건설업이 플러스고 부동산 임대업 즉 비감면 소득이 플러스일 때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업 소득 2억 5천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받으면 되느냐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감면 대상 업종 전체 통산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억 원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받는다라는 것을 예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했는데 감면 업종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통산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116페이지에 중소기업 업종과 세액공제 감면 대상 업종을 서로 비교해 놨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적용되는 업종에 대한 걸 서로 비교해 놨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